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방침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새 첫날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약 10분 정도 분량이었는데 우선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교수님.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중점을 두신 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개혁과 네. 경제 활성화 이 부분을 가지고 나름 이제 지금 어려운 이 글로벌 위기, 복합 위기 국면들을 이제 헤쳐나가시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신 걸로 보이고요. 지금 경제라든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해 벌써 수출만 해도 500억 달러 가까이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났죠. 그다음에 네. 고물가, 고금리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이제 민생이 어려운 이런 처지인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경제 활성화 또 수출을 직접 자기 본인 스스로가 이제 챙기시겠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수출 부분이라든지 경쟁 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스란히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피하지 않고 기필코 해내겠다고 했던 그 3대 개혁, 노동이라든지 연금, 네. 교육 개혁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의지를 드러내셨다. 결코 이런 그 어려운 개혁 과제 부분들을 그 미래로 넘기지 않고 내일의 부담으로 만들지 않고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개혁 과제를 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나름대로는 하여튼 좀 그 든든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아무래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의 경제 상황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14년 만에 무역 적자가 처음으로 472억 불 적자를 기록할 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수출에 강조를 하고 경제에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절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건 한쪽만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년사에 빠진 것은 한반도에 대한 평화, 북한에 대한 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상품을 해외를 팔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에 있어서 지금 전쟁의 위험이 계속적으로 고조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곧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도발도 있었습니다마는 북한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의지를 담는 것이 사실은 수출 정책이고 경제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경제와 안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인데 오늘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시면서 두 바퀴가 함께 같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한 바퀴밖에 가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로만 계속하는 것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확실한 대비책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위해서도 더욱더 평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한반도 위기에 대한 관리 능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두 분의 간략한 평을 일단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제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 경제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은데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 방점이 어디에 찍힐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3대 개혁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오늘 또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예. 네.
노동개혁과 관련돼서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은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고요. 교육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권한을 이전한다는 내용, 그리고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더 많은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동안 쭉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연금 3대 개혁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과 관련된 이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함께 해야 될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3대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잘못 가다 보면 속도전에 갈 수가 있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전을 가다가 오히려 탈이 나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이고 그리고 정부로서 해야 될 가장 당연한 책무인 구체적인 비전을 얼마나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비전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이제 개혁의 성과가 달려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물론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개혁과 경제 활성화 부분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시되 원래는 특히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특히 지난 그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적폐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의지를 좀 보이셔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신년사에서는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조로 가시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지난 정권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정과 비리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노사법치주의 내지는 또 법과 원칙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들을 또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망쳐놓았던 이 안보 부분, 대북 부분, 위장 평화라든지 아니면 평화쇼를 5년간 했던 결과가 지금 북의 오늘 같은 그런 도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북한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튼튼한 안보 내지는 흔들리지 않는 안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년사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하지만 이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던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 이번에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대통령실에서는 업무 보고 후에 대국민 소통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내용을 밝혀왔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역시 저도 뭐 신문 기자를 오래 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다는 건 알고 있고 네. 야당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비판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늘 해오던 관성대로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비판도 역시 관성적으로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5년 집권 기간 동안 150회 정도 언론과의 소통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역대 대통령들 중에 도어 스태핑 60일에 한 대통령도 없지 않습니까? 매일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그런 사례도 없는데 여하튼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소통이라는 부분들은 기자들은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충분히 자신의 국정 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형식과 외양에 구애받지 않고 좀 충실하게 윤석열 대통령만치 나름 국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언론과의 소통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부분을 형식이라든지 외양도 좀 다양하고 좀 자유롭게 담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형식과 외양에 구애받지 않아야 된다 해주셨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궤변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건 신년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은 신년의 국정 비전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년 기자회견을 매년 한 이유가 왜 매년 한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정 운영을 일방적인 방향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낸다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얘기, 쓴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듣고 답을 해줘야 될 대통령께서 듣고 답을 해줘야 될 질문들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쌍방한 소통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단순히 기자회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차원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쌍방적인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함께 소통하면서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주장만 할 것이냐 여기에 차이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기자회견 과정 속에서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기자들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드릴 것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1년간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대충의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국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매우 좀 유감이고요. 여러 가지 뭐 도어 스태핑과 관련돼서도 최근에 불편하신 사건들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셨고 그래서 자꾸 이제 국정 운영이 닫히는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다시 열리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기자회견이 있는 게 국정 운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회견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이번 신년사 같은 경우는 그 신년사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국정 의지라든지 올해의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밝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벌써 지난 15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던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벌써 이제 국민 패널들하고 거의 100여 분 이상 그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아주 상세하게 국정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그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참고가 됐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국민 소통과 관련해서 두 분의 다른 견해를 좀 들어봤는데 이번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고 하면서 네. 이 서로 손을 맞잡아야 이겨낼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또 최근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국민 모두의 힘을 모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전직 두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공통된 의미를 저희가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의 정신입니다. 예, 코로나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도 국민들께서 각자 도생하지 않고 국가와 함께 연대하고 새로운 분들과 그리고 다른 국민들과 연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계적인 찬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연대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두 전직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예.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 지금 매우 춥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춥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시절로 가서 따뜻한 손길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민생은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민생이 갈 곳이 없고 누군가가 책임지지도 않고 정말 보듬어줘야 될 국민을 보듬어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 비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더욱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해야 될 것은 각자 도생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대부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각자 도생보다는 연대와 협력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대 정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라고 내놓은 것을 저는 전직 대통령의 신년사라는 걸 지금까지 정치부 기자를 저도 꽤 오래 했는데 처음 예. 보고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신년사에서는 뭐 연대나 협력 저는 이 부분 전혀 못 느꼈고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년사 자체가 뜬금이 좀 없었는데다가 추운 겨울이라고 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를 거론을 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신년사에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양산에 앉으셔가지고 본인은 스스로 퇴임을 하면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한 분이 거기 양산 사저에 앉아가지고 지금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많으시다고 하면 본인이 세월호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지난 5년 동안 안전을 어떻게 최우선으로 했으면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참사가 납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수감 생활을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고 또 고마운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신년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다수 정치인의 신년 특별 사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당에서는 통합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적폐 세력의 부활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면 복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또 대통령이라는 분들은 항상 그 진영과 정파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야당 같은 경우는 야당 인사들이 지금 총 1,373명의 그 대상자들 중에 야당 인사들이 적다고 해서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지난번 8.15 특사는 경제인 중심으로 했던 것이고 이번에 정치인 중심으로 또 최대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집어넣고 단죄를 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죠. 네. 정치인들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번 사면 복권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던 그런 것 같고 야당의 그런 비판들을 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사면 복권이라는 그 자체가 또 통합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쪽에서도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사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면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논의됐던 내용들 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연히 공감하지 않으실 내용을 저렇게 새해 첫날부터 주장하시는 게 새해 첫날부터 전임 정부 탓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남 탓만 계속 하시는 이 정부 여당의 모습이 이번 올해 새해에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꼭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면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면에 대한 이 결정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 사면에 대한 것도 국민 상식에 좀 부합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면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여당의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최종심이 끝난 지 12일 만에 사면을 해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런 검사에게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사면 복권을 해주고 다른 경우는 김경수 지사와 관련돼서는 형 면제만 해주고 복권은 안 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평성이 결여된 사면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 국민적인 이 비판은 여전히 지금도 높습니다.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그것을 사면 복권을 절대적으로 해주는 것, 광범위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적폐 세력을 모두가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사면 농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고충과 어려움이 있으셨고 결단에 대한 이 비판도 항상 있는 것이 이 사면 후폭풍입니다만은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잘못된 사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면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새해는 좀 더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북한 이야기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새해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네. 어제 이어서 연이틀 도발입니다. 또 신년사를 대체한 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이 핵탄두 보유량을 대폭 늘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핵탄두를 늘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북의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내부 예. 사정이. 각종 보고서를 봐도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의 40%가 지금 기아선상이라고 하고 10명 중에 7명은 지금 굶주림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북한은 계속적으로 지금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정은이 그 발언도 저희 새 정부가 바뀌어서 그 대북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북 정책 자체가 예전에 문재인 정권의 그런 허술한 그런 대북 정책과는 또 차원이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안보 부분을 좀 튼튼하게 강화해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맞대응 성격으로 지금 이제 저쪽도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9월에 벌써 선제 공격을 법제화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죠. 그 다음에 어제 그런 발언들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우리 새 정부도 또 얼마 전에 26일 무인기 도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핵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없이 응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바로 김정은이 저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나오고 연이틀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겁먹은 개, 소위 말해서 겁먹은 개가 요란스럽다.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북한의 내부 사정을 나름대로 외부로 눈을 돌리려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김정은이 지금 도발을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안 좋은 사정을 좀 외부 시선으로 돌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도발 의도로 보셨는데 그런 도발과 예. 그다음에 새 정부가 바뀌면서 대북 정책이 바뀌고 예. 안보 정책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맞대응 형태로 결코 나름 이렇게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의지 이렇게 보입니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예, 관련해서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올해가 토끼의 해지 않습니까? 예. 교토 삼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현명한 토끼는 최소한 3개의 굴을 판다고 하죠. 예. 절대 하나의 굴만 파서 외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쟁의 위협과 관련된 이 항상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 가지 굴만 계속 파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인 이 안보 상황이 대립의 상황으로 더욱더 갈수록 우리 한반도는 그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더욱더 평화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라는 준비 자체는 저도 쉽게 오늘 얘기해서 얘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무게 거기에 따르는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국가 최고 책임자가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가 되면 이건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단어들을 보면 뭐 확전 각오, 뭐 전쟁 불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압도적인 전쟁 준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대통령께서 사실 언어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군비 태세, 대비 태세를 갖추고 분명한 이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은 군을 통해서 하되 대통령은 계속적인 이러한 그 일방적인 이 대북 정책을 계속함으로 해서 계속적인 대결만 계속하는 이런 구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메시지도 함께 내시는 것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1월 8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 시도다 하면서 설 이후에 열자 이렇게 역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야가 지금 팽팽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지금 국회법에도 1월 국회라는 건 없습니다. 예. 국회법 4, 5조 모두를 다 봐도 1월과 7월은 국회가 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가 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무리하게 1월 국회를 열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주장의 저 이면에는 저는 이재명의 방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예. 대표의 방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을 불응을 하고 호남행을 택해서 피했는데 말이죠. 네. 지금 검찰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데 본인 민주당 쪽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검찰을 출두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이 말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 말도 그때 가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1월 10일이나 12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를 한다고 하면 그걸 위해서 저는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검찰이 그 거대 야당의 그다음에 다수 의석의 제1야당의 당 대표를 소환 요구를 했는데 소환 요구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명확하게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혐의에 대한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소환을 했을 리도 없고 그 소환을 생각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방탄이라든지 안전장치가 없이 검찰에 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라는 방탄국회를 열어놓고 가자. 이런 이면의 내용들이 숨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법안하고 국정조사 연기하고 무인기 도발 긴급 현안 질의 때문에 연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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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당 동의가 없어도 임시회 소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역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네, 부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해 첫날부터 작년에 내내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니 다시 한번 좀 안타깝습니다. 전임 정부 탓 그리고 이재명 방탄 이거 수도 없이 들어왔었는데 첫날에 또 다시 거론하시는 걸 보니까 그 상상력이 조금 올해는 더욱 좀 발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아니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7시간 동안 휘저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전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짚기 위한 임시국회를 하자는 것이 오불성설이라뇨?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오불성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분들께서는 정말 집권 여당이 맞으신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국조 관련돼서입니다. 국조에 관련돼서는 계속 좀 여러 가지 이 문제, 여당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의 그 청문회를 하기로 했던 계획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를 못함으로써 7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국조 안에는 세 번의 청문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세 번째 청문회는 유가족과 그리고 생존자들께서 진술하시기로 되어 있었던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조와 관련돼서 일정을 연기를 해야 되고요. 연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을 결론을 짓기 위해서는 1월 임시국회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법에 1월 국회가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임시국회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열 수 있는 것은 국회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1월에 안 열린다는 내용으로 그걸 근거를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를 임시국회 관련해선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비롯해서 뭐 북한의 도발까지 여러 이슈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와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